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공항 검역이 강화됐는데 특히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문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시에 고립된 우리 국민 가운데 귀국을 신청한 700여 명을 모레와 31일 이틀 동안 전세계 4대를 투입해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이들은 귀국 즉시 국가지정시설에서 최소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비행기와 버스 등에서 모두 172명을 접촉했고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가 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부터 어제 사이 우한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한국인과 중국인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국의 기차역과 터미널, 병원에서는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 금융시장도 덮쳐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중국 우한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주재원들을 서둘러 철수시키거나 중국 출장 자제 조치를 하는 등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고 확진 환자도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급증해 4,500명을 넘었습니다. 우한과 후베이 외 지역에서 나온 확진 환자 수가 전체의 40%나 되면서 중국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천공항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중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역 인력은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중국발 항공편 탑승객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입국자들과 나뉘어 검역을 받습니다. 출입국장 병목 지점 8곳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집중 배치돼 입국자들의 체온을 검사합니다. 손잡이를 통해 감염될까 검역소까지 이어주는 무빙워크는 아예 작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경보 단계가 경계로 올라가면서 공항 검역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위해 군경과 지자체 등에서 검역 인력 2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온 입국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써야 합니다. 어디에 날아갔던지 그리고 그거 자신 몸의 상황은 어떤지, 김치, 감기, 열 나는지 이런 거. 중국발 입국자 검역이 강화하면서 입국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생각에 대부분 협조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봐도 지금 감염자라든가 이제 사람들 또 불안도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그걸 좀 방지하려면 좀 많이 저는 강화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하루 동안 중국에서 출발한 인천행 항공기는 모두 128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만 하루 2만 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검역 인력의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추가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가 요청을 더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의관들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조금 더 보강되는 차원이에요. 의료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판단이 좀 빨라지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투입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인력 배치 상황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1대1 검역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두 번째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선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문책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는데 청와대는 날마다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후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지정격리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격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들도 중국 입국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의심 환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데. 의료원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가 치사율은 낮지만 인후통 정도의 증세에서도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차 감염 발생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은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 비하면 감염병 대응 체계가 훨씬 개선됐다며 기본 수칙만 지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공개하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문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 우한에서 철수할 우리 국민의 격리와 진단, 격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대응 능력을 조속히 확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낸 생일 축하 서한에 답장을 보내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매일 국정상황실장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닷새 만에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인접국을 중심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입국 금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 참여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북한마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중국 눈치 보는 거냐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 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중국과 가까운 북한과 몽골은 국경을 아예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일부 국가는 중국인 입국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4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가 간 이동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단계가 아니라고 발표한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but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익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문제라면서 현재 입국 금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WHO의 판단을 포함해 여러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WHO의 결정보다 앞서 나가는 판단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과 함께 중국과의 외교관계, 상호 경제관계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도 중국인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에 미칠 영향도 클 수 있어서 답변 시기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정부가 전세기 4대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모레부터 이틀 동안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중국 정부와 최종 협의 중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중국 우한시가 봉쇄된 지 5일 만에 우리 정부가 현지 체류 국민 철수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전세기 넉 대를 투입하기로 하고 중국 정부와 최종 협의 중입니다. 우한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 중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1월 30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우한 체류 국민은 700여 명으로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우한발 항공기와 기차 운행은 물론 도로까지 모두 통제되고 현지 의료기관도 포화 상태라 시간이 갈수록 귀국을 원하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국적자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탑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방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전세기에는 의료진과 검역관이 동행하고 탑승 직전 검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귀국 즉시 최소 14일 동안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마련할 임시 생활 시설에 머무시면서 보호를 받으시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천안에 있는 공무원 교육시설 등 2곳을 임시 보호시설로 검토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지 최종 발표에서는 이 내용을 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한에서 체류 중인 국민 가운데 확진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고 현재 의심 증상자도 없다면서 어디로 결정되든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4번째 환자의 동선도 파악됐습니다. 이 환자는 귀국 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 외에는 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는 비행기와 버스 등에서 모두 172명을 접촉했고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는 9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55살 남성인 4번째 환자는 지난 20일 중국 우한에서 오후 4시 반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공항버스로 평택에 도착한 뒤 택시로 귀가했습니다. 21일에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평택의 한 의원을 찾아 진료한 뒤 귀가했고 이후 22일부터 24일까지는 자택에만 머물렀습니다. 이어 25일에 발열과 근육통으로 해당 의원을 다시 방문한 뒤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고 보건소에 신고돼 능동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일 근육통이 악화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을 진단받았고 구급차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확진됐습니다. 처음 진료할 때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우한 방문력을 확인했지만 의원에서는 의심 환자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증상도 경증이고 본인이 중국을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는 게 의료기관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환자가 접촉한 사람은 총 172명으로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는 9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항공기나 공항버스 탑승객, 함께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접촉자 가운데 가족 1명이 격리조사 유증상자로 분류됐지만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포함해 모두 3천여 명이 대상자인데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지난 13일부터 27일 사이에 우한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한국인과 중국인 등 3천여 명입니다. 우한에서 한국으로 직접 들어온 사람은 물론 우한을 출발해 다른 곳을 경유해 입국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 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입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매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 감시를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모니터 도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이송해
격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 콧물이나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 100여 명은 우선 검사 대상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인데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단체 관광객이 설 연휴 동안 서울 곳곳을 누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세점뿐 아니라 남산과 경복궁 등 유명 관광지도 다녀갔는데요. 당시 발열 등 이상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 우한에서 단체 관광객 두 팀이 설 연휴 전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9명은 26일까지, 22일에 입국한 16명은 27일까지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정부가 사실상 우한 봉쇄령을 내리기 직전에 들어온 겁니다. 이들 25명은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 숙박하면서 남산타워와 경복궁, 명동, 트리가이 뮤지엄, 남이섬 등 명소 곳곳을 둘러봤고 서울 시내에 있는 면세점 4곳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여행사는 입국해서 출국할 때까지 공항에서 검역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보면서도 손님들한테 마스크도 좀 사고 저희가 좀 사갖고 가이드도 착용하고 그랬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우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격리하거나 관광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면세점 측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탓에 우한에서 왔는지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이 출국할 때는 우한으로 돌아가는 게 금지돼 중국 장사로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일 날에 27일 날부터 전체 출국 금지로 공지가 나와가지고 그 뒤에 단체 캔슬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행업체도 워낙 많아 그 숫자를 파악하거나 동선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찾는 손길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약국,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문 밖까지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사람들 틈을 뚫고 나오는 남성 손에는 검은색 봉지 한가득 마스크가 담겼습니다. 대구 동성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까맣거나 하얀 마스크를 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한 폐병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또 혹시 모르니까 잠재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또 대구에서 있다가 발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에는 빈 곳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준다는 마스크는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남은 제품도 바닥을 보입니다. 알코올 손소독제 역시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동났고 손 세정제도 불티난 듯 팔립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넘게 늘었고 손 세정제 매출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편의점에서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 같은 개인 위생용품 매출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답답해서 착용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요즘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이런 게 또 유행이고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 건강도 좀 염려가 되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위생용품 수요는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다중이용시설은 자칫하면 감염병을 확산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 기차역과 터미널, 병원에서는 이런 불상사를 차단하고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마스크 쓴 역 직원과 표 사는 사람 사이 두꺼운 유리창이 내려져 있습니다. 얼굴 높이에 뚫린 구멍까지 막았습니다. 원래는 매표 창구가 개방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이렇게 폐쇄형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열차 안은 매일 한 번 이상 소독합니다. 승차권 발매기처럼 손이 직접 닿는 곳은 수시로 닦고 출입구 발판은 소독약이 마르지 않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 많은 건 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 하루 4번 의자 주변을 소독하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등은 시간 날 때마다 닦습니다. 게이트 곳곳마다 손 소독기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고객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객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합니다. 많이 신경이 쓰이죠. 막 버스 타거나 이럴 때도 좀 그런 편이에요. 면역력 약한 환자가 모인 병원은 더 비상입니다. 환자 병문안을 금지한 병원이 많은데 모르고 면회왔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걱정이 돼서 왔는데 좀 얼굴 못 보고 가면은 좀 아쉽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다중 이용시설에서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막고 소독하고 통제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대형 병원도 일제히 긴급 대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의심 증상자의 분리 치료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280여 곳을 운영하면서 격리치료 병실도 늘릴 방침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병원 출입구 앞에서 모든 방문객의 중국 방문 여부와 체온을 검사합니다. 잠깐 점검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중국 다니는 분이요? 혹시 기침이나 열을 나시는 분 계신가요? 최근 중국 방문 경험이 있고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는 이곳 선별진료소로 즉시 격리 조치돼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에게 1차 진료를 받게 됩니다. 선별진료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초기에 격리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국가지정 격리 병상이 있는 명지병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병원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일제히 선별진료소를 가동했습니다. 완벽한 격리된 동선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외부보다는 병원 내가 더 안전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전국 주요 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현재 28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별진료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도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 가능토록 준비하고 필요시 감염병 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심 환자는 병원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담당 보건소로 신고하면 선별진료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자 서울교육청이 개학 연기와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면서 개학한 학교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행여 전염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서울교육청이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학 연기와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교장단 회의 등 현장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휴업 결정은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28일까지 초등학교 602곳 가운데 98곳, 중학교 390곳 가운데 26곳, 고등학교 320곳 가운데 8곳이 개학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졸업식 등 행사는 학교별로 교실에서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교 단위 중국 방문이나 해외 연수 등의 행사는 중지하거나 지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가 격리자가 발생한 학교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1명을 전담 관리자로 지정해 건강 상태와 준수 사항 확인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학한 학교에 대해서는 의심 증상 신고 요령 교육과 함께 학생과 교직원의 병문안 자제 등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그로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폭락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같은 희소식에 살아나나 싶었던 국내 증시. 하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 악재로 시장을 덮쳤습니다. 설 연휴 뒤 첫 장을 열자마자 급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3% 넘게 폭락하며 2180선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1일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개인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세를 기록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역시 3% 넘게 폭락하며 660선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지만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악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든 또 증시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 마땅한 이제 완충 기제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하나의 어떤 심리적 공포 내지는 어떤 모호성으로 점철된 어떤 변수다 보니까 심리적인 이 긴축 발작성 반응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반면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며 원달러 환율은 8원이나 뛰어올랐고 금값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회복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 등 양호한 대외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도 대책반을 구성해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발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산업계도 새해 초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대기업 1층 로비에 열 영상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건물을 오가는 직원들의 체온을 감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기업들도 긴급 대응에 나선 겁니다. 우선 중국 우한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주재원들을 서둘러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근무 중인 주재원들은 이미 대부분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유무와는 관계없이 10일간 재택근무 후 출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마다 자체 전담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 출장 금지나 자제령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8일부터 우한 지역뿐 아니라 중국 전역 출장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우한 지역 출장을 제한해 왔지만 사태가 악화되자 조치를 강화했고 기존 출장자들 역시 서둘러 국내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중국 주재원 가족들이 귀국을 원할 경우 항공권 등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계속 접촉해야 하는 업종들도 감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창구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또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도 모든 노선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자칫 수출과 내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긴급 상황 점검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수출뿐 아니라 관광과 소비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억이 넘는 방역 예산 투입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중국에서 발병한 데다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과 관광, 소비 등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의 여파로 같은 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0.2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고 당시 5월 수출은 연간 교역량을 크게 밑돌기까지 했습니다. 또 양국을 방문한 관광객도 감소해 한국인 관광객은 18만 명, 중국인 관광객은 2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 때는 국내 소비가 직격탄을 맞으며 6월 소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 3.2%나 급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면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한중 간의 무역과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반등을 기대했던 정부는 잇따라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목적 예비비 2조 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자칫 장기화할 경우 수출과 내수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파급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2003년도의 사스 사태, 2015년도의 메르스 사태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관광, 서비스업 등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광 분야를 제외하면 특이한 동향이 없다며 국민들도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 환자도 4,500명을 넘기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며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룻밤 사이 20명 넘게 희생된 겁니다. 중국 내 확진자도 4,5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급증하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당국에 따르면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진원지인 우한에서만 85명이 숨졌습니다. 我们应对危机的能力，我们的这些公共卫生事件，我们应对的这些办法。 수도 베이징과 허난성 등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9개월 영아와 4살 유아도 감염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중증 환자만 500명, 의심 환자도 7,000명에 육박해 사망자와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한시 당국은 최근 며칠간 발열 환자가 15,00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도 3만 명이 넘어 집중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중화권인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잇따라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리커창 총리가 우한 현지까지 방문하는 등 최고 지도부까지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은 지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한에 의료진 6,000명을 보내기로 했고 고립된 우한 주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공포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전염병 전문병원. 마비되다시피 한 현지 의료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 외부 의료진들이 속속 보강되고 있습니다. 我们也是对于各个危重病人都指定了专门的医生一对一的进行管理。 현재 우한에 지원된 다른 지역 의료진은 4천여 명, 앞으로 6,000명까지 늘린다는 게 중국 당국의 계획입니다. 외부와 고립된 우한의 대형마트에는 신선식품이 공급되는 시간에만 반짝 사람들이 모입니다.
黄瓜是9块8一斤是吧？太贵了，怎么能买4块5一斤？ 집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띕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늘 초긴장 상태입니다. 随时你不要怕，随时我们都有车辆给您安排。我不发烧。 밤이 되면 아파트 창문을 열어 모두 함께 중국 국가를 부르거나 힘내라며 함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불안은 당연히 있지만 근데 그런 거 보고 감동도 하고 힘도 많이 받았습니다. 관영 CCTV는 전염병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특별 방송을 수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도 베이징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줄어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4월 총선에서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제3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번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확대 대책입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 속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8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주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기조에 근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바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입니다. 설 민심을 청취한 민주당이 내놓을 3호 공약은 이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29일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인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생활 공약을 중심으로 당당하고 유연하게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용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서울 지역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특히 역세권 등 젊은 세대들의 접근이 쉬운 지역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에 상대적 박탈감이 큰 취약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으로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호 공약으로 우량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치열한 민생 정책 한판 승부를 제안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확대가 3호 공약이긴 하지만 이전 공약보다 더욱 생활 밀착형인 점을 고려하면 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1호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비상대책위 구성 등 안철수 전 의원의 퇴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안 전 의원의 독자적인 신당 창당이 유력해진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 구성과 새 지도부 선출, 재신임 투표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안철수 전 의원의 요구에 손학규 대표는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전 의원이 오너가 CEO에게 해고를 통보하듯 자신에게 퇴진을 요구했다고 불쾌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손 대표는 대신 미래 세대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함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면서 동반 2선 퇴진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동반 퇴진을 만약에 다시 역제한다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당의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의 제안을 일거에 내친 손학규 대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바로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나설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이 위기 상황이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원들의 뜻을 묻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 왜 당대표께서 계속 회피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내에선 또 한 번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함께 만들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안전의원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제2의 유승민 당이 만들어지는 결과는 안 좋을 것 같다.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그 결과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공감을 했고요. 안전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가 옥새를 내놓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안전의원의 신당 창당은 시간 문제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부분 비례대표인 안철수계 의원들의 합류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조직과 지역 기반 다지기에 부족한 시간은 걸림돌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당권파 의원들이 직접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고 최입의 정책위의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내분이 재발하면서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전 의원 모두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와 검찰의 재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간 간부 인사 이동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 주 인사 발령 전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장, 부장검사를 포함한 핵심 수사 라인이 교체되는 만큼 이후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소환 조사가 이뤄진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검토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대상으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토 의견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번에도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이 직접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에 이어 또 한 번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 지검장 승인 없는 기소를 날치기라며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고 검찰은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란 민감한 사건인 만큼 법무부는 감찰을 넘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에 나선다면 검찰은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법무부가 실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경우 수사 외압 논란까지 번질 수 있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이 병합되면서 내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입시비리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습니다. 설날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동해의 펜션은 8년 넘게 무허가로 배짱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동해시는 사고 펜션을 2년 넘게 숙박업소로 추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지어졌습니다. 펜션으로 운영한 건물 2층 일부는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다가구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용도 변경 없이 숙박업을 할 수 없지만 불법 행위는 수년째 계속됐습니다. 사고 펜션은 무려 8년 넘게 무허가 배짱 영업을 했습니다. 버젓이 간판도 달고 홈페이지까지 운영했습니다. 소방서는 펜션의 무허가 영업을 적발해 지난달 동해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사고가 나기까지 40일이 넘도록 시정명령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 후속 조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처구니 없게도 동해시는 2017년부터 사고 펜션을 추천 숙박업소로 홈페이지에 소개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폭발 사고가 난 뒤에도 방치됐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그 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등재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더 점검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펜션의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꾼 시점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펜션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객실 8곳 가운데 6곳의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꿨고 2곳은 기존대로 가스레인지를 썼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펜션 관계자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이미 일부 객실에 전기레인지를 설치했습니다. 그 옆에는 밸브가 있는 LP가스 배관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교체 과정에서 배관의 마금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가스가 샜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계단 내려오세요. 누가 없습니까? 경찰분 형은 저기서 저래. 손님은 열차가 승차하는 곳으로 노란선 안쪽으로 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어이구 누구야 이거? 많이 받은. 아이고 와 진짜 헌명이야. 카메라 가지고 이러지 마.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최악의 경우 4월 말쯤엔 수십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종건 씨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일제히 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부장검사가 좌천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자제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경보 등급도 상향 조정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자국민 탈출 작전에 전수조사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경계 등급이 한 단계 격상이 됐죠. 4단계인데요. 이제 위에 심각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부로 경계 단계, 그 전까지는 주의였는데 관심 위의 주의인데 메르스 때도 주의까지밖에 안 갔어요. 이번엔 메르스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전세기 4대를 투입해서 내일 모레부터는 또 자국민 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추석 명절 연휴를 거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네. 그만큼 국내에서는 이제 4번째 확진자까지 나왔지만 또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4번째 확진자까지가 팩트고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하룻밤 자고 나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중한 대응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은 이번 감염증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스, 조류독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두 중국을 휩쓴 뒤에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이 음식 문화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생식을 워낙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국민들도 생식 많이 하시죠. 회를 뭐 먹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중국처럼 다양한 생물들을 그 생식으로 섭취하지는 않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뭐 그동안 뭐 여러 동영상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거의 안 먹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이제 동물들을 이제 생식으로 섭취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그 동물들이 복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그 음식 문화가 중국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전염되는 네.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이 많은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야생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을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데 문제는 이제 위생 상황이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결국은 생활 환경도 이제 한몫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이 워낙 큰 땅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종다양한 생태 환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워낙 넓은 국토 내에 다양한 생태 환경이 이제 존재하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야생의 세계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접해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권이 우리가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다문화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식문화뿐 아니라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대도시는 어떤 때는 뭐 베이징 같은 경우야 일본의 도쿄나 우리 서울과 다르지 않은 환경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 이제 야생에 가까운 더 오지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이제 중국인들의 또 역사적인 생활 습성이 네. 굉장히 다종다양하단 말이죠. 저는 이번에 우한시가 1,100만 명이니까 서울 규모의 도시인데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화난 수상시장에서 알고 보니 한 30여 종의 야생동물이 거래가 되더라. 그 안에는 우리가 뭐 익히 보고 있는 사슴노루 같은 것들은 보지만 악어, 뱀 이런 것들은 좀 놀랄만한 이제 또 이 매매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엊그제 야생동물 거래를 중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단 지시 자체가 그동안은 그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래돼 왔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먹거리뿐 아니고 생활 관습이라든가 또 이 그 생활 관습을 이루고 있는 이 오래된 역사적인 문화 풍토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뭐 바이러스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그 안에 상존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선 자고 나면 확진 환자, 사망자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확진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2-3달 안에 그 숫자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인지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인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앞으로 4월이나 5월쯤이면 수십만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홍콩대 전염병 역학 통제센터를 이끄는 가브리엘 렁 교수가 이같이 전망을 한 건데요. 렁 교수는 이런 확산 속도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절정기를 맞고 6, 7월에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유행의 절정기에는 우한과 인접한 충칭시에서만 하루 15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 같은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가혹한 중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확산 가능성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전수 조사를 하고요.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 데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을 강화를 했고요. 인천공항에서도 이제 비상 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중국인의 출입 금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 과연 우리 정부, 물론 사스 메르스 때도 충분하게 이제 대응을 했지만 정부 국민의 그 마음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좀 잘 안 갖춰져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1339 전화를 걸면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그리고 또 뭐 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뭐 그 의심이 가는 분이 전화를 걸게 되면 그분을 끝까지 확인해서 처리까지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 미국의 911 전화 대응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339 그 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숙련된 전문가들인지는 참 의문이다. 그러니까 1339에 먼저 연락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더 많은 접촉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약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들이 가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지금 단순한 감기 증상 정도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다라고 전제한다면 뭐 단순히 그 전화 받는 분께서 판단 내리시기에는 단순 감기처럼 여겨지시더라도 이건 정말로 과잉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의료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인접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 직원을 파견해서 검사를 해서 그리고 그분 그때 그 순간부터 추이를 또 계속 또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음성 판정 많이 받고 이제 있는데요. 음성 판정 한번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끝까지 그 병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 보게 되면 음성 판정 받았다가 나중에 병증이 좀 더 심해져서 양성 판정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굉장히 엄정한 대응 좀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이런 경우에 늑장 대응보다는 뭐 과잉 대응이 낫다. 요즘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수준은 과잉 대응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과잉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평범한 청년, 변화를 위한 평범한 용기, 그런 평범한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대한 도전.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사람을 보고 이들이 양심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가 어딘지.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2호 영입 인재죠. 원종건 씨가 미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폭로자는 전 여자친구입니다. 이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어제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분의 글이 올라온 건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남자, 그 2005년에 12살의 그 소년, 지금 너무 반듯하게 자랐구나. 그래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정치의 뜻을 품고 민주당의 역입인재 2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성의 실체가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알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혐 발언,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도 했고 성적인 학대도 했고 데이트 폭력도 했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해서 이러한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폭로글이 나온 거죠. 어제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라도 원종건 씨가 즉각 대응하지 않겠는가. 이 여성이 정말 전 여친이 아니고 사칭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구구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전격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가지 사실이 귀에 꽂혔습니다. 하나는 전 여자친구의 글이 맞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다만 그 글의 내용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은 부인했습니다. 전면 부인했지만 총선이 목전에 와 있고 이 진실 공방을 지루하게 펼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당의 누가 될 수 있고 또 영입인재 2호라는 어떤 명예는 빗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입인재를 반납한다. 사실상의 이제 총선 출마를 자진 사퇴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전 여자친구의 반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재반박이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이 사과 없는 사퇴, 어이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 전해드려요. 이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원종건 씨가 영입 인재 자격을 당에 반납하겠다 그리고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자체로 죄송합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합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주목과 남들 이상의 관심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글 자체는 사실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전 여자친구는 다시 한번 반박을 했죠. 사과가 없다. 이때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르냐.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갖고 오히려 의혹이 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네. 근데 뭐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면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여지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옳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아마 당에서도 좀 주문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기자회견 외견상으로는 혼자서 다 결정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당하고 이제 상의가 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자진 사퇴로 이렇게 좀 보통 정리하듯이 이제까지 공직자들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뭐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그런지 여부는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네. 뭐 조금씩 필요하다면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스스로를 칭한 A 씨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이제는 과거 원 씨와의 관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폭로를 했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당시 사진과 카톡 대화 내용도 캡처를 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한 내용을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원종건 씨의 미투 의혹이 불거진 건 어제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자신이 원 씨로부터 교제 당시 성노리개 취급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요구받았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면서 다리에 멍이 든 사진과 SNS의 대화 내용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원 씨가 한여름에도 긴 와이셔츠와 청바지만 입게 했고 자신을 노출증 환자로 인식하게끔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즉 자신을 세뇌시켜서 판단력을 잃게 하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종건 씨가 12살 때 한 지상파 방송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여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사의 도움으로 청각, 시각 장애인인 어머니가 이제는 눈을 회복할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원 씨 가족은 이를 거부하고요. 폐지, 수집 등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반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고 졸업을 해서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다. 이런 반듯한 이미지였는데 네. 이번에 뭐 데이트 폭력 아니면 전 여자친구 성폭력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충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중인격 아닌가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너무나 미담만으로 포장돼 있었던 반듯한 삶이고 2호 인재로 영입됐을 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 저런 청년이 민주당에 들어간다면 더 젊어질 뿐만 아니라 선량해질 수 있겠구나. 정치가 좀 맑아질 수 있겠구나. 네. 그런데 이거는 이 인물 자체에 대한 검증을 당이 어떻게 한 것인가라는 지금 의구심이 다시 확산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좋아요. 성인이 됐고요. 이성교제는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이 안에 범죄적인 요소라든가 폭력이 개입됐을 때는 사회가 개입을 하고 국가 공권력도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의 말 중에 일부가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 여성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폭행에 대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직접 이제 이 검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고 본인은 이게 내 남자친구가 원래 이런 성향인 거 아닐까라는 고민도 했는데 그 센터에 있는 상담사, 복수의 상담사가 이거는 성폭력이니까 고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게 1년치 일기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아졌어요. 지난 밤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원종건 씨가 이게 거짓이라고 반박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명예훼손 고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법정에서 진실 공방 여부를 다퉈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종건 씨도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 여성은 이 여성대로 자신이 이러한 과거를 폭로했다가 본인도 또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정계에서는 정계 입문한 지 며칠 만에 은퇴하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이게 대중들에게 공개된 사건인 만큼 진위 여부는 빨리 가려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 가운데 유일한 20대 청년이었는데 민주당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적인 영역이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이제 원정근 씨 경우 같은 경우는 사적인 영역이라 저희가 검증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두로 확인하고 본인이 문제없다고 해서 사적인 영역을 우리가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우리가 추가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총선에 나갈 후보를 영입하면서 어디까지 사적 영역을 파헤치거나 검증해야 되는지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항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이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정당들도 아마 동일한 그런 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으로 내려갈수록 또 검증이 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 좀 길고 오랫동안 이제 사회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른바 이제 세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사회 활동이 그렇게 오래지 않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세평이 좀 부족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하듯이 검증을 하게 되면 이건 민간인 불법 사찰이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좀 심층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심층 인터뷰 절차를 제가 거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위공직자들도 보통 이제 뭐 자기 그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쭉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인사위원회, 인사청문회까지 이제 거치게 되는 건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재영입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불러서 좀 심층 인터뷰를 하는 그런 절차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밀한 사적 영역을 사전에 검증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원 씨가 나온 그 대학에서는 원 씨와 관련된 소문은 이미 많이 퍼졌다고 하고요.
인재 영입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식 발표된 이후에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소문을 접하고 나서 인재 영입 이후에라도 좀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대목은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수많은 당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 나서는 당이 현재로 원내정당이 10개입니다. 10개 정당이 인재 영입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증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런 사생활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어요. 또 이게 네거티브 공세의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미숙한 정치 지망생이지 제대로 된 정치는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도 원종건 씨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 왜냐하면 특정 유력 중진 의원들이 이러한 인재 영입에 뭐 좋은 의미로는 트랙이 돼주는 거예요. 채널이 돼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의미로는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인재를.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의원실 내에서만 필터링을 하고 대대적인 당의 검증은 거치지 못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종건 씨를 좀 알던 사람들의 폭로가 이 미투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검색어만 쳐봐도 미투라는 검색어가 붙어 있었는데 SNS만 뒤져봐도 최근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건 왜 안 들여다봤을까? 그러니까 사생활을 은밀한 것을 과거에 사찰하듯이 파헤치라는 게 결코 아니고요. 지금은 스스로 노출하는 시대 아닙니까? 특히 청년층은. 그럼 이것들을 조금 잘 이제 정리해서 한번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있다 없다 정도는 판단 가능했을 거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원종건 씨 좀 문제 있을 걸이라고 생각하던 주변 사람들의 물음표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결국은 해결 못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사태가 돼버렸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민주당도 이번에 뼈아픈 교훈을 얻었겠지만 모든 정당이 지금 다른 당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 우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이제 각 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특정인을 대해서 뭐 몇 호다 이런 호칭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의문도 있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다른 여타 정당의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너무 이미지 정치에 몰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결국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우리 당에 이번에 청년층 유권자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뭐 그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청년 공약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영입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런 이제 사고가 이제 터진 거죠. 이제 청년층을 인재 영입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와 관련한 시스템도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공당이라면. 그런데 역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이 이번에 여실히 좀 드러난 거죠. 아마 그 이번에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도 뭐 영입을 원래 시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그 영입을 시도했던 그 관계자가 하늘이 날 도운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까지 했던데 그런 정도로 지금 서로가 사실은 누구 할 거 없이 다 그야말로 지뢰를 지금 밟을 위험성을 다 안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럴수록 그러니까 더 그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면 거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재 영입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공천을 주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는 경선을 다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청년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가산점도 받고 뭐 이러잖아요. 이미 그런 우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경선 과정을 거쳤다라고 전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검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야당들은 일제히 이 민주당의 공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히 더불어 미투당이라 불려도 오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미투도 더불어민주당의 감성 파리식 그리고 쇼잉 인재 영입이 그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원 씨는 사퇴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파렴치한으로 몰려 참담하다. 한때 사랑했던 여성, 홀로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여성이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기자회견문은
그야말로 참담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감성 파리식 그리고 쇼잉 인재 영입 그 문제점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운이 좋았을 뿐이지 본인들도 이런 인재 영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드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인데요. 지난해 11월 1일 이베이 우디 앨런바라는 작성자가 쓴 글입니다. 두 당에서 내년 총선에 공천과 비례로 각각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회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20대예요. 혹시 이쪽 부분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원 씨가 올린 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보다 먼저 제안을 한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그 지역구를 제안을 했고 네. 민주당은 비례를 제안을 해서 네. 비례가 좀 더 손쉬어서 민주당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사실관계는 좀 파악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네. 그래서 뭐 나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청년이다 그러면 요즘 그야말로 뭐 거의 그 상종가죠. 그러니까 각 당이 지금 뭐 우선 영입하려고 아마 엄청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지 아니했지만 자기 분야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당들이 더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청년들을 영입을 하더라도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영입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으로서 또는 뭐 세대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86세대들 같은 경우에 학생 운동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고 민주화에 대한 기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 세대로서 정치권에서 받아들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의 주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영입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솔직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컨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젊으면 되는 거 이거로만 가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세대 교체인가? 이런 의문을 좀 상당히 갖게 합니다. 네. 그 민주당은 최근에 그 20대 남성이 이제는 취약한 연령대와 성별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원 씨를 영입을 했는데 이번 사태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자유한국당도 황교안 대표가 20대에서 30대 젊은 후보군을 많이 영입을 하겠다고 이제 숫자 %까지 했는데 이번 논란으로 조금 주춤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 또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생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고3 학생 주로 돼 있는데요. 한 14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다 젊은 쪽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보수 정당들도 들여다보니까 10대와 20대가 그렇게 진보 성향으로 흐르지만은 않는다. 합리적이더라. 보수 성향도 있더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장악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최근에 여의도 연구원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팽수를 닮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10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쿨해져라 이런 이제 젊은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름 신선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트렌드라고 봐요. 문제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처럼 그럼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어디서 좀 이제 이들이 저 같은 세대를 이제 라떼 세대라고 명절에 보니까 부르더군요. 나 때는 이랬다. 이게 이제 흔히 꼰대라고 쉽게 이제 별칭으로 부르는 세대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젊은이들을 무엇으로 바라보는가,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뭔가 그들을 이제 유혹하고 현혹하려는 권력의 힘으로. 지금 저는 원종건 씨도 좀 안쓰러운 대목이 있어요. 그 전 여자친구의 폭로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로 놓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사람을 띄워놓은 것 아닙니까? 여자친구가 폭로한 말 중에 제가 좀 충격받은 건 나 같은 셀럽 어디 가서 못 만날 거야 라는 제가 보기에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부심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던 젊은이가 나 셀럽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중적인 모순인데 셀럽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정치권인 거 아니에요. 너에게 권력을 줄 수 있어라고 유혹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었든 우회적인 표현이었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자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 두려우니까 선거하향 안 됩니다. 보수당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정치가 더러운 거냐고요. 이걸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돼요. 이 심야에 우리가 정치 관련 토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정치를 맑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치인 본인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그러면 뭐 투표권을 안 주면 정치 모릅니까? 매체만 틀면 쏟아져 나오는 게 정치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정치가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그렇게 썩어가게 놔둬야 됩니까? 정치를 맑게 만드는 게 젊은이들을 영입하면 맑아집니까? 자신들이 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부와 리더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나 비전이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이 이런 사태를 지금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주기 위한 핵심 컨텐츠들을 좀 한번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소개해주고 네. 그게 소통이죠. 왜냐하면 메시지에 내용이 없는데 소통 이야기 많이 하고 국민 이야기 많이 하고 민생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용이 없으면 공허한 정치가 될 것이다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예, 특정 정당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앞서 미투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던 만큼의 이번 사태는 어쨌든 총선을 한 82일 정도 앞두고서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누가 어떤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2호인 원종건 씨가 데이트 폭력 의혹 등으로 인재 자격을 반납하면서 민주당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2030 유권자들을 겨냥해 영입한 인사였지만 되려 역풍을 맞게 된 겁니다. 사실 과거에도 민주당은 미투 폭로로 몇 차례 타격을 받았죠. 368 세대 핵심이자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비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지사 자리를 내려놨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미투 오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18년 노래방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가 2달여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도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도중에 과거 대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전 의원은 피해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지만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의 신용카드 결제 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결국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종건 씨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미투 의혹에 휘말렸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도 올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인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난 민주당이 대응책에도 판박이 모습을 보인다면 인재 한 명의 낙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준 씨의 사례처럼 논란이 커지면 불출마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원 씨처럼 새로운 악재가 커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현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거취 문제가 또 관심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오늘 기사를 봤더니 당에서 이제 불출마를 권고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또 두 사람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게 사실인지 좀 파악된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쪽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심의를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두 사람에게 뭐 일단 권고를 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데 불출마를 권고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관련된 건이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요즘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얼마나 지금 그 우라통이 치밀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뭐 그 정책에 따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뭐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민감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있고요. 또 뭐 정봉주 전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원정근 씨 경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투 이거 역시 또 굉장히 또 민감한 그런 주제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결코 이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또 워낙 이게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안 다 굉장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폭탄급 그런 이제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슈가 이기 때문에 선뜻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서 공천을 주는 그렇게는 좀 결정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천을 주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정몽주 전 의원 이 자격 논란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옹호를 하고 나섰는데요. 라디오 인터뷰 내용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문석균, 김의겸 이런 분들 대하는 태도에서 좋죠. 우격한 건. 근데 만약에 의정부에 문석균 말고 저기 당선될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떡하실 건데? 저는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이에요. 명분만 따지지 말고 현실로도 같이 따져야.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더 얻는 게 소중한데 그 한석 얻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이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민심인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꾸 너무 도덕적 이슈를 키우는 건 총선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해해주면 경선을 시켜서 당원과 유권자에게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앞서 언급된 분들이 뭐 도덕성 문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도덕성도 중요하지만은 당선 가능성을 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지금 얘기는 솔직한 얘기죠. 솔직한 본심입니다. 정당의 정치권의 솔직한 본심이고 저런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거죠. 당내에서는 저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민심이 아니라 민심보다 그럼 이제 각 지역의 당심을 좀 보자. 어떻게 조직화돼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또는 약간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냐 따져볼 만하죠.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호 의원이 말한 것보다 더 넓은 영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까 이 박사님이 지적하신 건데 뭐냐 하면은 적이 있는 싸움이에요. 총선이라는 건. 그냥 당내에서만 되면 끝 이게 아니라 자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을 받겠다고 적에게 나가면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가 되는 게 선거판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나 마타도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가짜뉴스에도 타격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있고 그것이 법과 윤리의 중간 어딘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1심은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은 무죄죠. 그리고 지금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얻은 이 어떤 차익을 다 기부하겠다고 했고 기부를 이제 입증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 윤리적인 문제로 못 나가게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다고 치자고요. 지역의 민심은 괜찮다. 청와대 전 대변인 혹은 정봉주 전 의원 얼마나 좋으냐? 문제 선거 전체 판도에서 이들이 미칠 영향. 만약 이 가정입니다. 이 두 사람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A라는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그 불이익을 감수한 정당은 다른 데서 당선될 수 있었던 여러 의원들이 당의 이미지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 때문에 우수수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늘 한국당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당을 본다면 TK에서는 누굴 내보내도 되는데 왜 수도권 민심 생각 안 하느냐. 당내에서 늘 이 지역 간의 다툼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이나 정봉주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도부 혹은 뭐 선거 컨트롤 타워에서는 전체적인 판세에 이 두 사람이 미칠 영향을 판단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것인데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직접 공식적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인 설득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순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난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고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잡은 파열음으로 터져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봉합의 상태로 흘러갈 것인가 그 기점에 지금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간 간부를 대거 교체한 법무부의 인사안은 다음 달 3일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검찰 내부의 갈등까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몇몇 검사들을 만나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예, 뭐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농담처럼 들을 수 없는 검찰의 내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성주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인데요. 2월 3일자로 울산지검 부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보통 초임 부장검사가 가는 자리고 이 검사도 자기가 처음 부장검사를 했을 때 했던 곳인데 다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천성 인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사표를 제출한 것 항명성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오히려 수용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떤 의미죠?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최근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네. 검찰에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수용성인 거죠. 이건 굉장히 수용적으로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뭐 가만히 내가 여기서 지금 뭐 그걸 수용하지 않고 내가 기존에 해왔던 수사 마무리해가지고 뭐 청와대 관련 인사들 기소하고 이러고 나면 보아하니 지금 최강욱 비서관 이제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공수처 생기면 거기서 다 또 이 직무 그러니까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수사까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난 조용히 떠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인사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이제 청와대 관련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의 2차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을 세웠다는 건데요. 청와대 전현직 핵심 관계자 등 일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지검장의 결재 여부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설 연휴 직전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를 하는 것을 두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충돌한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중간 간부들은 2월 3일자로 다른 곳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보도를 보면 그 전에 이 청와대 관련 측근 인사들에 대한 기소 빨리 서둘러라 이런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돌할까라고 아까 제명이 달려 있습니다만 충돌했다라고 봐요. 이미 오늘 했다? 밤에 충돌했습니다. 2월 3일 날 이제 정보 발령 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럼 주말 빼고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수목금 내일 모레 글피 3일밖에 없어요. 내일 기소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책상에 이 기소 요청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기소냐 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말에 다 불기소로 처리했고 조국 전 장관 이 유재수 감찰 무마건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올 1월에 내려졌고 거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최강욱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예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이 인턴 증명을 발급해줬는데 이게 허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입시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에요. 법무부 검찰 1차 충돌했고 그 사이에 이성윤 지검장이 끼어 있는데 똑같은 패턴이 오늘 밤에 또 오늘 올라가 있는 기소장에는 이번에 이제 울산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것이죠. 그럼 누가 기소되느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여기다 더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 그리고 송병기 현 경제부시장입니다. 이렇게 4명에 대한 기소가 지금 검찰이 밀어붙이는 다음 단계 기소라는 거죠. 거기다 인사발령도 났으니까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결재를 미루고 있다기보다는 1라운드 격돌에서 이 입장이 있었어요.
서면 조사만 가지고 기소하면 되느냐, 그리고 당사자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기소부터 하느냐, 내용을 충분히 갖춰서, 요건을 갖춰서 기소를 하자.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사해서 내용을 갖춰서 기소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번 경우도 아마 비슷한 충돌일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충실하냐, 기소하면은 그럼 재판부로부터 확실히 유죄를 받을 것이냐.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사는 경찰이 말하게 될 거고요. 검찰은 기소로 말하는데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게 검찰의 이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성윤 또 지검장의 의견이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절충되지 않고 내일 만약에 또 기소가 떨어지게 된다면 또 이제 이성윤 패싱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법무부가 참지 않고 법무부가 지금 명분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 지시들을 검찰청마다 내리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는 대격돌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소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시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2차 충돌이 일어날 텐데 그거는 1차에 비해서는 더 격렬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데, 자 그러면 청와대의 비판 그리고 법무부의 압박, 서울중앙지검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윤석열 총장 라인이 기소를 밀어붙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거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내 잣대에 따라서 기소하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일선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거 기소하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의견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만 내리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고요. 이미 사실은 이번에 그 고위직 그 검찰 고위직 인사 이전에 이와 관련한 협의가 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소로 다 가닥을 잡았던 거고, 자 그런데 돌발 변수로 갑자기 이제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기소 뒤로 자꾸 미루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좀 미루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소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기소를 미루는 와중에 인사를 지금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검사들은 다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새로운 검사들이 와가지고 수사 다시 해가서 언제 기소합니까? 예, 시간 상당히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이 중간에 새로 들어온 또 이 신임 지휘부들이 또 이제 막아서면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절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내가 뜰 수 있어. 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기소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미 좀 실무진에서 수사를 한 거를 완결짓겠다라는 의미가 이분 입장에서는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의 지침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격렬하게 2차 충돌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세요? 법무부는 지금 카드를 하나 뽑았죠. 감찰 카드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게 법조인들의 이야기들을 대략 종합해 보니까 지금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어쨌든 감찰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법적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성윤 패싱 문제를 이제 법무부 문제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튀어나온 문제가 이성윤 이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 기소에 대한 사무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과 고검장에게는 하지 않았다. 사실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만 하루 늦게 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 않고 법무부에 먼저 하고 상급자에게 나중에 했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종의 검찰총장 패싱이냐. 서로 잘못했다고 격돌하는 상황이에요.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감찰 카드를 2차 격돌까지 벌어진다면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패턴의 격돌을 2번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인사 조치를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수사팀, 현재 청와대를 향한 수사팀에 실무그룹인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는 다 유임됐어요. 차장검사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럼 결재할 사람은 교체가 됐지만 수사할 실무팀들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최상급자인 윤석열 총장은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이제 대수술을 한 것인가,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검찰은 자의적으로 하고 법무부는 자의적으로 할 텐데, 결국은 누가 더 명분적으로 옳으냐에 대한 국민 여론의 흐름 하나, 이 일이 결정될 거. 그리고 지금 검찰이 법무부가 일단 뽑아든 감찰 카드, 이걸 과연 내일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혹은 뭐 모레라도 이루어진다면 격돌이 발생한 이후에
이 법무부가 뽑아들 채찍이 과연 감찰이냐. 이전 정부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 억울하게 사퇴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도 혼외자 문제로 시끄럽자 법무부가 감찰 카드 꺼냈는데 이 총장이 자진 사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법무부나 청와대가 원하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결코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봉합의 시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일단은 2차 충돌은 좀 불가피한데 어떤 식으로 매듭 지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这个证实了有人犯罪。第三个特点是什么？也证实了有医务人员的感染。 중국 측의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모든 감염병 전문가들이 상당히 성당에 있었거든요. 호흡기관에서 대부분이 잠복기 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거든요. 환자가 있고 환자가 기침 재채기 하면 그 미세 물방울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1m 이내 1, 2m 있는 사람의 코나 입 말고도 눈 안쪽에 점막을 통해서 침투가 가능합니다. 현재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서 항바이러스제가 증상 완화용으로 처방됩니다. 오늘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 7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8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역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금요일까지 오락가락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충남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내일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경부 북동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가 되겠고 그 밖에 동해안과 충청 이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1도, 광주 5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예년보다는 추위가 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